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원료 중에서 아직 원료로서 등재되지 않은 성분에 대한 거를 넣는 제도입니다. 성분명 표준화 작업에 대한 유튜브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는 것은 거의 백지수표를 얻는 거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 목록 보고는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사후 1년에 한 번 매년 2월 말까지 생산 실적 보고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자유롭게 생산해서 판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는 것은 백지수표를 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백지수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원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식약청이 이미 제시한 그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분에 대한 것도 RCID, KCID 이런 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성분, 코스메틱 리스트죠. 이제 코리아는 KCID고 인터내셔널 하면 RCID, 이런 거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미 등재된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것은 마치 백지수표를 얻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 유통을 해도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좀 화장품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욕심을 내게 돼서 우리 제품은 좀 달라, 이런 차별화된 원료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 문제에 봉착되는 거죠. 성분명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KCID나 RCID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성분명 표준화 작업을 선택을 해서 대한화장품협회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등재를 한 이후에 화장품 원료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분명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성분명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비를 이제 대한화장품협회에 내고 심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화장품협회에 신청을 할 때는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그 성분을 제조하는 과정의 공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원료 성분이 생산되었는지를 원심 분리 등 그 공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림까지, 공정 과정에 대한 그림까지 넣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배양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 선택을 해야 되고, 보습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성분명을 써야 되고, 제조 방법을 기재해야 되고,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성분의 유래가 식물인지 동물인지 이런 것도 이제 기재를 해서 표준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절차와 심사에서도 이 성분이 한번 등재되면은 아주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 범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원료로서 등재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심사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은 그분도 이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주셨고, 저 역시 그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한번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이 성분명을 등재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의뢰인께서 준비할 수 있는 범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전 컨설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분 표준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는 성분이 일반 성분이 아니고 이제 색소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색소는 좀 달라지는 거죠.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제 색소는 성분과는 달리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별표 1이 있는데 그 별표 1 안에 색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쫙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소로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건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 색소가 이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색소니까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체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을 물질을 얼굴에 좀 바르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와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료 성분으로 등재를 할 때는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화장품 색소인 경우에는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죠. 포지티브 방식.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나열하고 색소를 나열하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반면에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가 나열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ICID나 KCID에 등재를 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원료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에 있어서는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분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는 뭐 공정도라든가 그런 몇 가지를 이제 제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색소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 들지 않은 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료 전체 요약본이 필요하고, 원료의 기준 및 개발 경위, 그 다음에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원료의 특성에 대한 자료, 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전성에 대한 자료는 단해 투여 독성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 피부 자극 시험이 필요하고, 피부 감작성 시험이 필요하고, 점막 자극 시험이 필요하고, 광 독성 시험, 광 감작성 시험, 반복 투여 시험, 뭐 생식 발생 독성 시험, 흡입 독성 시험, 인체 피부 자극 시험, 피부 흡수 시험,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외품 이러한 제품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거는, 시험 성적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이 시험을 저희 시험기관에서 합니다 라고 하는 해당 시험기관과 시험연구원을 찾는 것조차 훨씬 더 어려운 절차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색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만 화장품 색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의약외품 뭐 이런 것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색소에 대해서, 염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일단 사전 상담을 하셨던 의뢰인은 이 색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성분 기준 정도로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그냥 의뢰를 바로 하시고자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컨설팅을 하신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의뢰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사전 컨설팅을 먼저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 법의 영역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게 저를 만나기 이전 단계에 컨설팅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등재하고자 하는 색소가 과거에는 등재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안전 기준에 의해서 색소와 성분이 같은 안전 기준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을 기해서 화장품에 대한 그 원료 사용의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안전 기준이 이제 별도의 그 색소 기준과 성분 기준으로 바뀌게 된 거죠. 색소 기준과 성분 기준으로 바뀌면서 성분 기준은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그 성분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분과 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됐고, 색소에 있어서는 포저티브 방식으로 이 원료만 이 성분만, 이 색소만 사용해라 라는 제시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많은 행위,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행위, 또 제조를 하는 행위들은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의 변화와 영역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2024년 현재 법에 근거해서 계획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지 보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우는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법의 영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3년에 개정된 법안이 있는데, 그 회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녹지 보존이 됐을 때는 2003년 이전 법을 적용을 받았던 것이고, 현재 그 보상을 원하는 걸 요구하는 시점은 2024년에 법을 보고 공무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부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영역을 파악해서 2003년 당시 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주는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의 영역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있어서도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변경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변화와 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컨설팅을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전 컨설팅을 하기 이전 단계에 다른 분에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색소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받았고, 그 해석에 근거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저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현재 2024년 법적 근거에 의하면 색소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그 색소에 대한 매력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색소에 대해서 지정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생산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을 받는데 그 법에 있어서 연역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행사에게 맡겼을 때 정확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